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말 쓰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왜요? 서울말 쓰는이 웃겨요? 네. 왜? 나 엄청 서울말 쓰는데. 이래서 웃겨요. 그러지 않아요? 서울말 안 돼요. 서울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억양이 그러니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세요. 먼저 확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가벼운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분도 또 말 욕심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오늘 이슈 점검 시간에 모신 초대 손님은 야권의 경제교사. 감사합니다. 아직 하면 안 된다니까 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성급하셔. 예. 아직 좋은 소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그동안 야권들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좀 못 뜯어본 감이 있고, 또 어찌 보면 그냥 후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신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좋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보들 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이 초대 손님이 딴지일보라고 하는 곳 아시죠? 네. 네, 거기에 시리즈물로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쭉 이렇게 재밌게 써주고 계신데,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재벌개혁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진짜 긴 시간 동안 함께,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은수미 의원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사정비소의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이재용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셉니다. 네. 그 전에 김강진과 시사정비소가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열렬히 응원하고 사랑하고요.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만이 마음을 알아. 백수만 백수가 한다고. 방금 은수미 의원님 멘트는 저희가 절대 사주한 멘트가 아닙니다. 네. 본인이 우러나서 그럼요.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셨어요. 자, 그 원 이슈를 진행하기 전에 요즘 은수미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우선 저는 김광진 의원님이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지역위원장이에요. 속 안 상해요? 돈만 쓰지. 그거 뭐 별로 별것도 없어. 지역위원장. 응? 그래서 지역 일정 챙기는 게 반은 되고요. 나머지는 저도 시민들도 만나 뵙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강연 엄청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전국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게 혼자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일 때하고 정치인일 때 뭐가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 얘기예요. 기업이 안 불러요. 전문가일 때는 기업이 불러요. 근데 정치인일 때는 기업이 안 불러요. 정권 교체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페이가 좀 다른가요? 기업 강연과? 당연히 그렇죠. 서민들, 시민들이 이제 부르시는 거고, 우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부르실 때는 제가 재능 기부를 해요. 네. 그 이외에는 재능 기부를 안 하는데, 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한 30%는 되시니까, 제 강의에. 나머지, 그래도 조금 강의비가 되는 곳은 노조. 근데 노조도 한 20-30%? 나머지가 정말 일반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저도 이렇게 강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나은 게 전문가였던 과거의 경력 때문에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들을 내용이 있으니까 따지 있게.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 정편 나가잖아요. 정편 나가서 날마다 데일리 이야기. 본인의 전문성보다 그냥 정치평론, 시사 뭐 이렇게. 그런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올해는 정치 아카데미 형식으로 지역에서 자그맣게 그러니까 항상 만나자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월에 이렇게 우리 만나자. 먹는건 학교 뭐 이렇게 하듯이 또 그런 거. 뭐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은수미 의원님 하면 제일 먼저 딱 머리 연상되는 게
그 지난해 필리버스터 하실 때 눈물 흘리셨잖아요. 네. 저는 그 네.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들어오시는데 너무 해맑게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맑은 분이셨나? 이런 네, 저는 네, 굉장히 반전이 있었어요.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이 동네 어르신들, 동네 어머님, 아버님들은 혹여나 요즘 아시게 됐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3년차 사니까 좀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 들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얼굴 보고 무슨 힘들게 살아.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이네. 그거에 저는 부모님께 감사드리죠. 네, 진짜 동안이시잖아요. 방송 나가는 날이 네.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신 날이에요. 네. 필리버스터 딱 1주년. 아, 그래요? 예. 2월 24일? 예. 그렇구나. 벌써 1년이 됐구나. 벌써 1년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1년 동안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필리버스터의 기적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건 시민이 만들어준 기적이고, 저는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면 4년 내내 실패한 의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진 의원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하는데, 인권과 존엄 이런 얘기를 뭐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러면 막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 그럼 너 종북이지? 월북해? 막 이런 소리만 듣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맨날 북한 인권 얘기한다고 막 그러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인지도는 오르지 않고 네. 그리고 후원금도 모금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참 무능력하구나. 나는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 줄 모르나? 그래도 내가 현장에 365일 동안 320회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내가 전문가로서는 괜찮은데 정치인으로서는 좀 낙제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어요. 한노위원 하면은 노조 이런 데서 후원금 금방 차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희한하죠. 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로 다니는 현장이 이제 비정규직 현장이면 후원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후원 영수증을 쓰고 와요. 네. 근데 그러려면 주로 정규직 노조나 네.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 뵈야 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의원 사무실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제가 교통방송하고 시사자키 하고 있는데 20분씩 네. 거기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완영 의원 한노에 같이 계셨잖아요. 예. 그분은 11월 달이 되기도 전에 꽉꽉 차요. 근데 근데 저는 반도 안 차 그러면 이게 위축돼요. 국방회도 11월 달 되기 전에 다 차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필리버스터를 겪으면서 제가 정말 이티하고 지구인이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게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내가 길을 찾지 못했던 거였고 결국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듣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팍팍 심어주신 기회여서 그때 시간으로 얼마 하셨죠? 10시간 18분이었고요. 네. 10시간 18분. 이거지면 의원님 몇 시간 하셨죠? 저는 저거에 반도 못했어요. 아니요. 실제로 근데 제가 5시간 30분 했는데 전체 필리버스터 하신 분들 평균 시간으로 치면 제가 적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김광진 의원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그날 기억해요. 그냥 하여튼 필리버스터 하는 걸로 여론이 돼서 결국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상 결론은 못하는 걸로 내릴 뻔했는데 간 거예요. 근데 김광진 의원은 이미 카톡에다가 필리버스터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막 그 순천에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올라와서 하기로 한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네.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처럼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동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6명, 7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정보위에 있으면서 이걸 다룬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 정말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올라갔고요. 저한테 그때 김광진은 기억 못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몇 시간 버텨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5시간은 못 하겠으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있는 자료 그냥 가지고 올라갔고 사실은 자료가 더 이상 없어서 자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광진 의원이 그렇게 버텨주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준비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용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서 처음 했던 쟤도 하는구나. 이런 거. 쟤도 저 준비 없이도 저렇게 하는데 설마 내가 못하리라. 이런 그 희망의 증거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제가 간혹 강의할 때, 전국 강의 갈 때 제가 의원들 이름을 공개적으로 잘 안 올려요. 이름을 입으로. 근데 김강진 의원 얘기는 꼭 해요.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란히 19대 국회 그 비례로 같이 그렇죠. 하셨죠? 친하신가요? 그럼요. 네, 제가 광진 의원을 좋아해요. 젊고 잘생겼잖아요. DMR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생긴 왜요? 거 맞나요? 네. 국회에 있는 분들의 평균으로 보세요. 언제나 그 모집단이 중요해. 아주 국회 모욕 발언으로 네. 삐처리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50세가 넘다 보니까 아날로그적 사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김강진 의원은 디지털적 사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트윗 날 폭파됐을 때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힘겨운 일인데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네. 제가 그 패기, 그 열정, 그 신선함 때문에 계속 지켜보게 되는. 그러니까 미리 불렀어야 되는데. 그래요? 약하네. 이제 이렇게 덕담을 이제 받으셨으니 이제 평을 한번 해주시죠, 김 의원님이. 근데 은수미 의원님은 뭐 그냥 개인에 대한 평 호불호보다도 아마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면 왜 사람들이 은수미 하는 줄 알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 페이스북에 멋진 말, 사이다 발언 한두 마디 던지고 막 무슨 당내 사람들 지적하고 막 이제 이런 걸로 그게 정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걸로 인기를 끄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의정활동이란 걸 해보면 그 현안에 대한 깊이가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상대방과 논쟁을 벌일 때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물론 저희가 이제 19대 국회는 야당 의원으로서의 생활만 4년을 내리했던 그것도 여소야대의 야당만 했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은 누구나 안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장관과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면 표피적인 그냥 신문에 나오는 거 한두 마디 혹은 카메라에서 멋지게 야 너 똑바로 해라 이러고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환노위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에서의 현장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저런 분이 다시 국회로 가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은수미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국회로 다시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 트위터 폭파 이제 이 얘기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슷하지 좀, 않죠. 그건 제가 잘 착각한 거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와 염려를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놀라게 해드려서 사과드리고 그 카톡 털렸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패킹. 네. 근데 정말 제가 해킹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분이 실수를 하신 게 분명해졌고 그분이 나중에 좀 늦게 말씀을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까지 제가 발부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 중단시키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쨌든 해킹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 사건에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요. 나도 위축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의원 때도 통신검열을 받았지만 의원 끝나고 나서도 통신검열을 받았어요. 3건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을 경험을 계속하면 위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즘 김재동 씨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고 있는데 재동 씨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그 노제 사회를 봤대요. 노무현. 노제 사회를 보러 가기 전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그러지 마라. 참가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멋있게 얘기를 했어. 난 갈 거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리가 확 풀리더라면서 제가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래 모두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위축됐다는 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혹시 그럴 때 있으실 텐데 그래도 위축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응원하고요. 여기에 제 민원 하나만 좀. 예. 더. 네. 과연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3월 중순경에 책이 하나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추천사를 받으려고 그 부제가 알바가 쉼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게 부제예요. 받으려고 온갖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동 씨한테요? 네. 제동 씨 및 매니저님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추천사 써줄 수 있다? 아니면 없다. 뭐라고 가부간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해서 아마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답이 없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통화는 안 해보셨어요? 전화하면 받으실 것 같은데. 메시지하고 카톡만 아니 제가 좀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단 한 번도 사적인 대화를 해보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전화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좀 꺼려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하고 카톡도 하고 매니저한테도 보내고 제동 씨한테도 보내고 온갖 어젯밤에는 자정에 가부간 대답 좀 해주세요. 혹시 이 핸폰은 제동 씨 핸폰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도 질문을 올려놨거든요. 여기 부탁드립니다. 오셨으면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김재동 씨한테 추천사를 써달라는 민원을 하시니 아니 같은 업계는 안 됩니다. 저는 같은 이거 업계가 우리가 아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가요? 김재동 씨가 이거 들으실까요? 한번 얘기는 전달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지금 딱 제가 허경영 씨한테 이러고 있어 지금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어떻게 지나시나요? 한번 출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보내는데 묵묵부답이 안 읽어요 카톡을 이분이. 전화를 왜 안 해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분이. 원래 전화 안 받으시는 분인데. 저랑 똑같네.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수사정비에서 한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계속 보내는데 이 사람이 묵묵부답. 읽기는 읽어. 입식이야 입식. 그게 더 기분 나쁘지. 그래도 이분 안 읽었어요. 저는 이거 못 봤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 버렸는데 진짜 오늘의 이슈 정비 예형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밀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뭐 은수미 의원님은 특별히 어느 캠프에 들어가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네, 김광진 의원님 어느 캠프에 들어가 계세요? 나 궁금해.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끔 일하고 있는. 아니 본인이 문재인 대표 비선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캠프에 도대체 언제 들어가요?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어. 비선이 20비자가 아니고 안일비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 못 들어가. 예, 그래서 계속 그 카톡을 보내는데 이분이 안 불러주네. 예, 여튼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성남이어서 이재명 시장 캠프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비선으로 모든 후보를 도와주시는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생기는 좀 문제도 있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 중원에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오리엔트 노동자로 일하시기도 해요. 인기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 캠프를 선택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님께도 죄송하고 이재명 시장님께도 또 뭐 하고 그리고 당원들한테도 이게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중립이니 당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캠프에서 그럼 안철수 캠프로 가시면 중립 좋아하시는 표정이 지금 정말 민주당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당원이에요. 아니 민주당 의원인데도 아닌 것처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특히나 비례대표 막 이런 분들 중에서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 분 있더라고. 그건 상상 못하겠는데 저는 다 드러나요 얼굴에. 근데 이런 찌라시도 있던데 그 은수미 의원님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가지고 성남시장 출마하려고 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가 성남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요. 왜냐하면 내년 이제 지자체 선거라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조금 지나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아니요. 추워도 관심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추우면 출마한다는 거지. 왜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행정 쪽의 경로와 정치의 경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그런 정치의 경로를 택한 사람이고 시장을 디딤돌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2018년 시장 선거에 2020년 의원 선거예요. 네. 근데 의원 선거를 하겠다고 나온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18년에 나가면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네. 나오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왜 그러느냐면 혹시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나 하여튼 당에서 너 의원 포기하고 행정적으로 가는 게 시민이나 당을 위해서 죽어도 필요해.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그때는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정치인이 이런 공헌을 일단 하면 안 된대요. 반은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반은. 근데 제 예. 생각에는 행정가가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 전 네. 도움은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018년에 시장 선거하고 2020년에 또 의원에 나와요? 이제 그건 안 나오고 아니잖아요. 시장을 계속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 길이 달라지는 아. 거죠. 아. 정말 근데 저는 길이 달라지는 그냥 거죠. 선택하라 그러면 네. 시장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은 사실은 크니까 국회의원도 거기 3명, 4명인가요? 4명. 4명. 근데 예를 들면 순천시장은 그 격으로 치면 좀 더 낫긴 해도 그냥 선거 치르지 말고 둘 중에 선택해보라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보다 순천시장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재벌 개혁이나 노동 인권 문제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진짜 이제 이 얘기를 해결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수미 합시다. 의원님의 네. 필리버스터가 거의 시작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대선 주자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다른 주자들보다 민주당의 빅3 후보 요 세 사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명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네.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 성장론, 안희정 지사는 공정 혁신 개방, 이재명 시장은 적폐 청산, 공정 경제, 공정 국가 건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 후보별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경제 정책, 국민 성장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선 후보별로 이렇게 하기보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왜 후보별로 구분이 돼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요 정책과 2012년 정책도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왜 그러신다고 이걸 뺏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사실은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2012년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도 네. 상관없어요. 네. 그걸 문제는 저는 정책에서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네. 사실은 정책 메뉴는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 같은 기본소득을 제외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벌개혁이나 경제에 관한 정책은 그리고 일자리 정책 굉장히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두드러지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 청취자들께서는 이 사람이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세 후보 모두 재벌 개혁은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재벌 개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을 바로 대통령이 된다고 해체하거나 아니에요.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재벌 개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재벌의 소유권 문제, 뭐 불법 세습이나 네.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대중소기업 공정이라든가 혹은 순환 출자나 이렇게 내부적 투명성,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 간 투명성 이것에 방점을 맞추는 경우. 또 하나는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재벌의 일자리 개혁에 방점을 맞추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해서 재벌 개혁을 보는 경우, 하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재벌을 보는 경우, 혹은 재벌 내부 문제. 네. 근데 우리가 이걸로 말하는 보는 경우. 재벌 기업 정도의 상황이면 거기에는 노동자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재벌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의 40% 정도가 하청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벌의 노동자를 뭐라고 볼 거냐? 직고용한 정규직만 재벌의 노동자인가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영향력까지를 받는 사람, 프랜차이즈나 네. 이런 재벌까지 하면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 50% 이상이 그 영향력 하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영향력 하에 있는 이 일자리 전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개선만 해도요. 위에서가 개선이 되잖아요. 쫙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의 50% 이상이 해결돼요. 사실은. 네. 개선이라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아시잖아요. 예. 삼성 얘기부터 해보면 삼성전자 아시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냉장고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에어컨 만들고 다 해요. 예. 그러면 AS가 굉장히 중요해서 AS를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자회사를 만든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거든요. 네. 이 자회사가 다시 하청을 해요. 네. 그럼 자회사는 중간 마진을 먹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 하청을 주면서 하청의 마진 일부도 먹어. 그리고 다시 하청을 줘요. 이래서 하청을 줘서 인력 시장 그거 하는 거랑 똑같네. 그렇죠. 하청을 줘서 이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이 예. 이게 불법이다라고 일단 노동부에 제소를 했어요. 네. 근데 노동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 근로감독을 한 거예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냐면 뭐 최저임금을 안 주거나 몇 가지 노동법을 안 지킨 점이 있어서 1억 원 남짓의 과태료는 물게 하나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그래서 그러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노동부가 판결을 내려서 곧바로 삼성이 얼마나 이익을 먹나 대략 그냥 인건비만 소략 따져보니까 2,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직고용하려면 저희가 2,000억의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직고용하지 않아서 불법으로 버는 돈이 2,000억입니다. 근데 현행 법률상 예. 하청이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하청이 불법인 경우는요. 네.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일을 떼어주는 거야. 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일해. 계약만 해서 네 마음대로 일해. 그래서 네 기술 가지고 네 사업장 만들어서 별도로 일을 하면 이게 하청이에요. 예. 그런데 노무 하청이라고 하는 건 일을 하는데 노무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그게 들어서 그럼 파견 도급 예, 그렇죠. 그 도급이 문제였나요? 이제 네. 하청인데요. 이 경우는 반드시 파견 계약을 해야 되는데 파견 계약하지 않고 그냥 하청으로 인력을 사람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실상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다른 회사 이름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네. 마크는 삼성 AS센터라고 다는 것 당연히 이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옷도 삼성 AS 네. 옷 있고요. 심지어는 소비자들한테 받는 돈이 있잖아요. 수수료. 예, 예. 그것도 삼성으로 입금돼요. 음. 출퇴근 시간 관리 다 되고 심지어 채용 모집 교육. 교육도 또 한마디 해야 된다.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교육을 AS 삼성이니까 하청이라도 교육을 빡세게 시켜요. 그러면 그 교육비는 삼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국민 세금으로 여러분 세금으로 돼요. 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또 가능하냐면 재벌이 돈 버는 법이 나오는데. 삼성이 이 하청업체를 쫙 모아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네.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다 해서 프로젝트를 내요. 정부에. 실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를 받아내요. 그렇게 해서 삼성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재벌 대기업들 30대 재벌 대기업들 등이 받은 교육비가 교육비 명목으로만 세금으로 지원받은 게 1년에 1,000억.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저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동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서비스 업종이라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게 뭐죠? 서비스 네. 업종의 특성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도 지금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현대는 공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컨베이어 벨트로 쭉 하면서 하청, 정규직, 하청, 정규직 이렇게 서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요. 음. 모아져 있어.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같은 경우는 전국에 100여 개가 센터별로 하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없고 이게 예를 분산돼 있고. 분산돼 있고 앱으로 이 지휘 명령도 네. 하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거고 그걸 굳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답을 그러면 해버린 거예요. 반대 논리로 치면 현대자동차처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불법이라고 아.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그러니까 2004년에 노동부가 판결을 내렸고,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불법이라고. 그걸 그럼 불법이라고 한 이후에 그게 개선이 돼요? 안 됐어요. 그럼 그냥 과태료 조금 매번 내고 아니, 그게 처리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현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2004년에 네. 노동부가 9,000명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10년, 12년, 심지어 16년까지 대법원에서 계속 불법 판결이 나왔어. 이 현대도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현대는 어떻게 버텨왔느냐면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가 없어요. 지금 후보님들 거기에 집단소송제라 네, 맞아요. 들어가 이런 있어요. 거예요. 집단소송제가 없다 보니까 개인이 소송을 내요. 네. 그러면 불법 판결은 그 개인이 낸 소송에 한정돼요. 네. 그러니까 얘의 업무는 불법이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소송하지 않았어. 다른 네. 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불법이 아니야. 이렇게 버텼다가 그러니까 그 일을 100명이 해도 네. 본인이 혼자 소장을 내면 그 그렇죠. 사람 것만 해결해 주지. 예. 나머지 99명은 뭐 필요하면 너도 재판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집단소송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집단소송제들 도입하시겠다는 걸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용어로 치면 다중 대표 소송이 건가요? 다중 대표 소송하고 집단 소송하고 좀 다른 약간 건가요?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음. 약간 다르기도 한데요. 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중을 대표해서 누가 하다가 내든가 예. 아니 집단적으로 뭐 노조에 의뢰해서나 뭐 이런 식으로 내든가 하여튼 이런 자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0명이 한꺼번에 다 개인으로 소송을 하든가 네. 이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현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이제 꾀를 내셨느냐면 소송이 늘어나니까 소송한 사람들한테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신규 채용을 해주마. 직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대로서는 어떤 이익이 있냐. 우선 소송을 안 당해요. 예. 그렇죠? 신규 채용을 하니까 원래 이게 불법 파견이면 그동안의 임금 10년치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네. 네. 아. 정규직보다 50% 적게 준 거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이 나면. 예, 판결이 나면. 그러니까 그것도 안 토해내도 돼.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나 신규 채용했어. 음. 뭐 6,000명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해결된 거 아니야? 그리고 불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 없어요. 신규 네. 채용했다고 또 인센티브 뭐 이렇게 받고. 아. 그렇게 그럼, 되는 네,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는 게 난 거네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되는 것보다. 안 그래요. 그러면 힘든 게요. 네. 우선 이게 12년 정도 걸린 소송이에요. 아, 어떻게 버텼다고 맞아요. 생각하세요? 해고되고. 맞아요. 못 삶이 버텨요. 진짜. 명 짧은 사람은 소송 못해. 못 버티고요. 그나마 현대는 사내하청 노조라도 있어서 버텼죠. 네. 그런데 못 버텨요. 소송 못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노동자들은 혼자서 혹은 뭐 개별로라도 모여서 소송 못해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요. 네. 제 생각에 그리고 재벌들이 이렇게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노동자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또 하나의 꼼수라고 볼 수 있지 아주 않아요?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네. 요즘 이제 사회가 제가 세상이 바뀌었다. 네. 예전에는 근로계약, 고용계약이라는 걸 하고 재벌이 네. 지배를 했어요. 그래도 네. 지금은 고용계약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법을 다 벗어날 수 있죠. 벗어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뭐 천지 사방이다 그러니까 특히 백화점 같은 데는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이 백화점에서 파견이거나 소수가 파견이고 나머지 하청 아니면 자영업자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가 모든 걸 다 지배해요. 심지어는 자영업자가 자기 직원을 뽑는 것도 컨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컨펌만 받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 백화점에 들어온 브랜드의 컨펌하고 맞아. 백화점 자체의 컨펌도 예, 받아요. 뭐 인테리어도 어떻게 하고 뭐 직원도 어떻게 뽑고 완전히. 뭐 다 하는 면접을 거죠. 3번씩 보더라고요. 어디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면 네. 여러 번을 보고. 우리 후보자별 정책 뭐 얘기를 한다고 처음에 사실 시작했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예, 있었군요. 뭐 노동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앞서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후보들 하나하나의 문제보다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세 분 후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재벌개혁이나 일자리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하고 2012년 때도 비슷했다. 네. 이걸 비슷한 걸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재벌개혁하고 일자리 공정성으로 가는구나.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의 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조금 다른 얘기 중간에 하고 제가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정치 얘기도 있지만 여기 듣는 분들 중에서 우리 정치인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은수미 의원님도 뭐 저도 그렇겠지만 필리버스터 뭐 이거 몇 가지만 알지 이 사람이 진짜 뭐 어떤 삶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은수미 의원님 하면 노동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노동 전문가로서의 쭉 이력이 있으셔가지고 국회에 오시게 된 거죠? 또 제 자랑질을 좀 해야지. 제가 주로 노동 중에서도 자영업, 비정규직 이런 문제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이 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러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예. 연구위원으로 그렇죠. 계실 때 요것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것과 세금도 연관이 되고 이것과 재벌도 연관이 되고 요것과 기업 지배구조도 연관이 되고 노조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딱 이 이슈에 주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좀 이름이 알려진 거죠. 그때 2011년에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선 후보가 저를 불러서 특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난 사람이 김문수 전 도지사였고 맨 마지막에 만난 분이 문재인 지금 후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1년 동안. 그러면 뭐 그때 정동영, 손학규 뭐 이런 분들 다 만나 뵀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의원들을 이렇게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특강을 하면 의원들 뭐 30명 앞에서 특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 중에 저렇게 사회안전망이나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나 배달 알바나 인턴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재벌개혁 하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일자리 만들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활성화 하자고 하는구나 라고 알려져서 이게 정치권에 알려진 건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졸업하시고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다더니 별로 힘든 얼굴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노동연구원 뭐 이런 데서 연구원으로 있고 서울대 나오고 뭐 그렇게 그렇게 잘 보여가지고 정치인 됐나 보다 하는데 감옥 생활 몇 년 하셨죠? 5년 좀 넘게 거의 6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노동연구원이라는 정상적인 직업으로 40대 넘어서죠. 40대 그러니까 넘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19살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제적당함과 동시에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다시 감옥에 갔어요. 노조 만들려고. 노조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87년 민주화 겪고 다시 92년인가? 하여튼 그때 초에 다시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맞다. 노동자 동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이라는 강해. 무서운 이름. 진짜 정북좌파 아닙니까 이거? 아닌데요. 전혀 아니거든요. 어쨌든 했다가 나온 게 97년이에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되실 때 나와서 98년에 대학교 4학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졸업하고. 그런 이력으로 사시다가 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시위하다 잡혀간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 좀 이름이 어마무시한 막 이런 조직에서 활동하시는데 내가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 생각 그런 고민들은 안 가져보셨어요? 고민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다면 삼풍백화점 사고든 뭐든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인로 약간 이 회복이 돼야 될 시기가 필요해요.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예, 근데 트라우마가 제가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뭐 그리고 혼자 있지 못하는 뭐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는 나는 살아서 나갈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명랑하게 아마 수술 받고 그 난리를 쳤어도 제가 장을 잘라내서 뭐 50cm 장 잘라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살아나가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서는 장례 치르고 싶지 않다. 이거 굉장한 삶의 동력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너무 위축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신상담? 이런 게 굉장히 드물어서 그러니까 혼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꼭 정신병자 같잖아요. 정신상담 받으면. 와, 그래서 혼자 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갔어요. 사실 학교는 곧바로 사회생활에 안 뛰어들어도 되는, 그래서 내가 적응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살아남아 왔으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 한 주제만 제가 질문 드리고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생각해 보면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막 이런 것도 좀 아니었을 것 같고 느낌에 뭐 석박사 이렇게 따고 하는 것도 다 하시는 것 같고 한데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대한민국 사회 문제가 알바나 사회적 뭐 기층민이나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를 내가 꼭 안고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계기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꽂혀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은 알바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시기일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그 노동. 그러니까 그때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섞여 살았어요. 판자촌이나 중산층, 뭐 상류층 요 집이 이렇게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상당수가 고아원 출신도 계셨고 판자촌에도 사셨는데 어린 마음에 그 차이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도시락 싸오고 막 햄도 있고 막 난리인데 나름 금수저 출신이시군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걸 잘 케어를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제 친구들은 도시락을 못 사와. 내 친구 집에 가서 놀았는데 벽이 퍽 무너져요. 그게 지역은 서울에 사셨어요? 신림동에 20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됐고요. 중학교 때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이제 반장이었는데 그 당시는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어요.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추모금 걷어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이 돌집이에요. 흙집. 흙집에 새들어 사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흙집이 있다는 것도 처음 봤고 거기에 새들어 산다는 것도 처음 봤고 그 친구는 결국 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그러면 공장에 갔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요.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사회학과 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전 사회 문제 이렇게 인식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너무너무 경제학을 전공하신 게 아니에요?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느낌은 경제학 뭐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데. 노동사회학을 전공했거든요. 요즘 의원이 굉장히 남다른 감수성을 어릴 때부터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빨갱이 기질이야. 아니에요. 공정함, 평등함, 불평등, 뭐 계급 사회 막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장교셨어요. 보통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 대학교 가서
막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뭐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고 이러고 나서 이제 뭐 계급 격차를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친구의 도시락을 보면서 이런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셨던 게 근데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동네의 특수성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겠죠. 아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서울 살면 좀 시골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 산다, 시골 산다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어. 그리고 신림동이 그때는 어쨌든 별로 개발이 안 된 서울대가 들어와서 많이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 많이 사셨는데 뭐 하여튼 그거이든 뭐든 저는 제 친구들이 좋았고 같이 놀고 사랑하고 제가 사람들을 좋아해요. 친구들도 예. 좋아하는데 얘가 슬픈 게 너무 싫고 네.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네. 자칫 얘가 좀 음.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 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아, 이런 건가요? 궁금증이라면? 왜 저 친구는 도시락을 못 사올까? 뭐 이런 궁금증이었던 건가요? 왜 예, 이 처음에 세상은 그렇게 시작된 불공평한가?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제가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 네. 클래식 듣고 금수저네.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그때 클래식 듣고 막 그 햇빛 네. 비치는 거실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내 친구 집에 가봤더니 10식구가 방 2개에서 살아. 그것도 판잣집에서. 이게 납득이 돼요? 전 납득이 안 됐어요. 자, 이 마음을 안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인간 은수미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봤는데요. 네. 또 화제로 돌아가면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후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네네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일자리 하는데 막 돈을 얼마를 쏟아붓고 네. 막 뭐 하고 어떤 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분은 민간이 네. 하도록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요. 요즘처럼 일자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때가 없는데 이건 구분을 해요. 첫 번째 구분해야 될 게 나쁜 일자리는 안 만들어도 그냥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자리 없는 나라 아니에요. 네. 일자리 부족한 나라 아니에요. 음. 다만 그 일자리가 너무 나빠서 뭐 3, 6, 9개월간 단기 계약을 하든가 네.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주든가 이런 일자리 널렸어요. 네. 산재를 죽어가는 일자리 이런 건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만들어져요. 지금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최대한 사회보장은 되고 최저임금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노동법은 좀 준수가 되는 이런 일자리를 그러니까 만든다 안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걸 국가가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게 논쟁이 되더라고요. 정부가 왜 일자리를 만들어? 네. 기업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요즘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들려고 그래서 더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기업이 돈을 벌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재벌 1%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부동산만 2015년 현재 960조예요. 흔히 말하는 사내 유보금. 사내 유보금은 아니고 부동산이니까 그냥 네. 부동산. 그 다음에 사내 유보금에 많이 해당되는 이제 전체 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현금성 자산 2015년 현재 670조예요. 이거 합쳐보세요. 1600조예요. 돈은 있어. 네.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금융으로 돈을 벌든가 현대처럼 10조 5,500억 들여서 건물 사서 네. 거기서 또 임대해서 재개발하거나. 돈을 벌든가. 그러니까 생산과 고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생산과 고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정부 역할이 훨씬 더 강화돼요. 과거에도 공공복지나 이런 건 다 정부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무조건 만든다. 나쁜 일자리는 그냥 생겨나니까 좋은 일자리를 무조건 만들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정부 기업 없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만들면 만들게 해야 되고 그럼 그 와중에 지켜만 봐요? 안 그래요. 정부 하면 돼요. 공공서비스, 공공복지, 지하철 뭐 이런 모든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공항공사 다 정부가 만들 수 있어요. 병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하청을 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왜 안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네. 게, 그걸 어떻게 다 국민 세금으로 정기적으로 감당해 주냐. 아유,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드리는데 삼성이 정유라한테 지원한 게 22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가?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이 돈으로 이걸 환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해서 22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고이 김군 배달 알바생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이 친구가 근로계약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자 판정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어린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달 알바 친구들이 전국에 2만 명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친구들한테 산재만 적용이 되면 이런 일은 어쨌든 없잖아요. 그럼 이 220억 가지고 이 친구들 전체한테 최소 21년간 정부가 그냥 산재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네. 21년, 음, 최대 80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조세 정의만 회복하면, 그러니까 예를 그게 들어 흔히 말하는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건가요? 법인세 인상은 우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불법 세습이나 뭐 이런 걸 좀 완화시켜서 우리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데 완화시켜서 그걸 제대로 받고 뭐 이거 증여세나 받고 뭐나 이런 이런 걸 것들. 받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는 인하했었어요. 네. 그때가 25%, 네, 지금 맞아요. 22%.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수준의 법인세. 그 이상도 제가 바라지도 않아. 그것만 해도 1년에 최소 7조가 들어와요. 근데 또 보수 단체 쪽에서는, 보수 정치권 쪽에서는 국제적으로 OECD나 뭐 다른 나라들이 다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높은 거다. 이러거든요. 실제 통계는. 아니, 그러니까 통계를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모든 국가 통계는 네가 얼만큼 버는 만큼 얼마를 내느냐의 비중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재벌이 워낙 독식 구조가 심하다 보니까 그 독식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꽤 되잖아. 하지만 독식하는 예를 들어서 재벌이든 다른 기업이든 다 평평해. 그런 상황에서 그 법인세를 때리는 것과 재벌은 100대 1 정도의 격차가 있어. 예. 그런데 그 법인세를 때리는 것은 중소기업은 너무 세금이 많아요. 재벌은 껌값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구조로 보면 우리나라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너무 적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심지어 이것까지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이건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진 의원이 이자 뭐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 수 있는 예. 이자나 이런 걸로 어쨌든 먹고 사는 예. 금융 투자나 이런 걸 한다라고 생각해 빚을 보면 내는 사람 말고요. 나는 그렇죠. 빚 안 내고 맨날 빚만 내니까 빚은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자를 받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 뭐 임대료 수입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은 최대 38%까지 세금을 내요. 아시죠? 기업이 이걸 하면요. 22%밖에 안 내요. 그러면 기업이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 22%로 해주마. 지금 법인세처럼. 그런데 너희들이 임대료 받고 건물 사서 투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하고 일단 똑같이 해. 이렇게만 해도 1년에 세수가 3, 4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 편법, 탈법 특권이 너무 심해서 그걸 세금과 연결시켜가지고 재벌 대기업, 1% 기업, 제가 전체 1% 기업에게만 집중을 해도 최소한 그냥 세수가 3, 4조가 들어와요. 그럼 이 3, 4조로 뭘 할 수 있냐? 모든 국민에게 산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구직 청년, 자영업자에게까지 깔 수 있어요. 그거 까는데 최소 1조 7천억밖에 안 들어요. 그 재벌들한테 제가 오늘 너무 저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재벌들한테 돈을 더 받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예.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지만 재벌이 돈을 더 내든 덜 받든 내 삶이 별로 안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법인세를 낮추든 높이든.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있으면 무슨 사회 안전망도 예. 할 수 있다 뭐 하지만 그러든 말든 뭐 그러나 저러나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법인세 말고
우리의 세금을 좀 낮춰줄 수는 없습니까? 새로운 나라에서는? 근데 아니, 그 전에 예. 그럼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오히려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보면 예를 들면 삼성이 지금 이재용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럼 삼성이 무너지면 뭐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네. 제가 이제 최태원 회장 건을 설명을 SK. 드려요. SK 최태원 회장이 2년 6개월인가 사셨어요. 그래서 네. 사면으로 나왔죠. SK 무너졌던가요? SK 잘 나갔어요. 어. 그리고 최태원 회장께서 사면 받자마자 나와서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겠노라고 이혼 소송하겠다고 성명 낸 게 처음이에요. 어.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재벌 총수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재벌가의 이 기업에서 다니는 경영진이나 직원들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거 걱정하시지만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총수들께서 손을 떼고 감옥에라도 가 계시는 게 재벌 기업과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다. 이 점도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광진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는 왜 재벌 개혁을 하든 말든 내 삶에 별로 상관없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재벌 개혁을 하면 그 혜택을 예를 들어 안전망으로 받든가 복지로 받든가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한국에 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의 문제. 예, 효능감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거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법인세를 못 내는 기업이 40%예요. 다른 세금 내요. 부가가치세도 내고 법인세만 못 낸다. 그래도 법인세는 기본인데 그 정도로 어려워요. 여기 뭐 팟빵이나 여기는 어느 정도 세금 법인세를 어떻게 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내는 기업이 매출 이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못 내는 기업 40%. 그러면 거꾸로 소득세, 다른 세 다 내요. 네. 뭐 교통세니 뭐니 여러분들 다 내시는데 그중에 소득세예요. 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건 그나마 뭐 좀 있는 일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소득세 못 내는 국민이 40%나 돼요. 면세점 이하가 기업과 국민 모두 너무 많아요. 그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일자리, 그다음에 내 기업이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 이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중에 국민들한테 증세해야 되는. 저는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도 못 내는 40%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네. 40%면 몇백만 명인데. 이게 1,000원씩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동의를 받으려면 이것도 증세인데 그 동의를 받으려면 저는 공정성, 재벌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됐고 내가 1,000원이라도 내면 정부가 나를 위해서 정말 정의를 확보해 주는구나. 이 신뢰가 없는 한 저는 증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그 총수 구속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재벌에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단 큰 사업 계획을 다 중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외적으로 실적을 낮춰서 보여야 되니까 이거 총수가 구속돼서 우리가 이렇게 네.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들, 고용 계획, 채용 계획 이런 거를 일단 잠정 다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죠. 자기 실적을. 예를 들면 1점 매출이 목표였으면 이거 달성 안 해. 일부러 이렇게 뭐 예를 들면 7, 8천억 정도만 달성하고 총수가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읍소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시에 우리가 좀 속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그 세금 깎아줄 수 없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셨잖아요. 근데 간접세를 좀 깎아주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담배값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담배세 이런 거, 담배값 같은 거 소주값. 너무 많이 올리고 이랬잖아요. 그건 기름값 이런 거.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매번 좀 하는 것 같아요. 유류세 인하는 매번 대선 끝나고 하자마자 해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건 시혜성이어서, 그러니까 전 담배세를 반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배세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시혜성 조세 감면은 전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약간의 투기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너 그래도 뭐 제스처라도 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시혜성으로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통해서. 공정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1년 내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아까 하반신 마비된 고위 김군, 뭐 구의역 사고로 죽은 뭐 19세 김군, 그다음에 이 배고파서 막걸리 훔친 20대 청년,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네. 말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개인들의 삶들도 참 너무 어렵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세금 자체도 못 네. 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것과 연결해서 나오는 게 우리 가계부채가 뭐 1340조 정도. 1340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부가 있죠. 지금 저는 이건 이제 이 부채 전문가들이 좀 더 점검을 하셔야 되고, 너무 급상승을 해서 좀 걱정스러워요. 지금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가계부채가 한 1340조 돼요. 근데 정부 부채가 2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 한 200 몇 조였는데 이명박 정부 4대강 하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600조가 넘어요. 이거 합치면 거의 2,000조.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 2,000조 쌓아놓고 저쪽은 2,000조 쌓아놓고 우린 2,000조 부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융 뭐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국가가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빚을 탕감하는 정책도 있어요. 일부 저소득층에서는 실제로 긴급하게 무너진다라고 판단하면 이 정책을 써요. 탕감하는 그러면은 방식이 여러 국가 가지가 부채가 있어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 그 부채가 빚을 좀 커지죠. 안아야 되잖아요. 예. 음.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을 살려놓고 이 네. 서민들이 일하고, 서민들이 살리는 나라잖아요. 네. 세금 내게 하면 이게 단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까지 위기 상황은 전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만약 이 다음 정권에서 전 정권의 심각한 이런 것을 치워야 될 때 일부 탕감 정책까지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고민들 하실 거예요. 제가 의원님이랑 되게 똑같이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가계부채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보장만 그렇죠. 해주면 저는 다 해결이 될 수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면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같은데, 돼요. 근데 왜 완전히 없앨 수 없는지, 그리고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라도 해야만 하는지를 좀 저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도 깝깝해서 과거에, 저는 이제 참여정부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참여정부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맥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물어봤어요. 뭐 그때 뭐 비서관 뭐 이런 분들이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때 왜 그 노동유연화를 주장하셨던가요? 그때 왜 KTX 문제를 해결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것 때 부딪혔었거든요.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국정 운영을 정말 500년 만에 처음으로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거기다 IMF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유연 안정성 혹은 노동 유연화를 얘기하면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우선 모른 면이 하나가. 노동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네. 우리 한간에 떠도는 말이, 참여정부는 삼성의 경제 보고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사실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정책들은 있었다. 전 충분히 있다.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네. 내가 정말 그건 부족했다. 모르셨던 면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저 같은 사람들도 이를 갈지 않겠어요. 네. 다시는 2번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잘 몰랐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알아요.
정책 메뉴도 있고 돈이 얼마 드는지도 알고 예상외로 돈이 안 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말 돈 얼마 안 들어요. 네. 이 안전망 만들고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재벌을 로비를 넘을 수 있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고위 긴급 문제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배달 알바 자영업 예. 산재 보험을 그냥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돈 얼마 안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법을 환노위가 통과가 됐어. 법사위에서 맡겼어요. 기업의 상해보험, 손해보험 회사에서 정말 반대한 거예요. 요게 단체 상해보험 이런 게 1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예요. 근데 여기를 산재보험을 적용을 해버리면 이 시장이 반토막이 나요. 개인 보험을 안 드니까. 안 드니까 못 넘었어요. 네. 우리가 그걸 넘을 수 있느냐. 정말 그걸 넘으려면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로비 굉장히 로비 끈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법조인들만 법무팀만 400명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10여 명이 넘어요. 대관 업무 담당. 네. 이 로비는 정말 엄청나게 끈질겨요. 네. 그걸 넘어서 집중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저는 두 번째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정책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느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정말 공격을 조등종 종편으로부터 하도 공격을 받아서 네. 내 모든 게 드러나. 그게 두렵잖아요. 내 가족까지 다 까발겨져.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욕까지 들어. 그래도 오직 이 한 점. 네. 정말 약자를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지금 안전만 후보 중에서는 깔겠다.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보여주신가요? 저는 후보도 후보의 문제지만 후보가 팀을 이루잖아요. 네. 캠프 구성원을 봐야 된다. 예, 캠프 네. 구성원까지. 은수미를 안 데리고 가네. 전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항상 호소해요. 5명만 목숨을 걸자. 네. 그러니까 주요 직무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네. 뭐 노동부 장관, 딱 떠오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 기획, 금융위원장. 네, 뭐 이런 있어요. 이 5사람만 1년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래. 우리 털릴 거야. 나도 털릴 거야. 하고 1년만 버텨주고 네. 이 1년만을 후보가 약속만 해주면 후보가 버텨주면 돼요. 아니 우병우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버텨주는데 그 정도 공정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 1년만 버텨주면 그 난리를 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1년을 버텨주면 해결돼요. 네. 자, 우리가 2부에서 더 깊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프로 중에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요? 네. 이 자리를 이 사람이 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인사권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의원님이 만약에 새 내각이 들어선다 그러면 나한테 이거 맡겨주면 나 진짜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뭐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맡겨주면 잘할 것 같아요. 하나는 공정거래위원장, 또 하나는 노동부 장관. 둘 중에 하나를 맡겨주시. 이재명 시장님이 되면 노동부 장관을 약속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한상균 위원장한테 시키겠다고 그렇구나. 둘 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자신 그렇죠. 있으시죠? 인사청문회 자신 있습니까? 또 털리겠죠. 그러니까 털려서. 털려도 저는 넘어질 할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자. 역대 섀도우 캐비넷 사상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신 건 처음이었어. 아무도, 과욕이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정규직 현장이면 후원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고 와야 후원 돼. 영수증을 맞아요. 쓰고 와요. 네. 근데 그러려면 주로 정규직 노조나 네.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의원 사무실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제가 교통방송하고 시사자키 하고 있는데 네. 20분씩 네. 거기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완영 의원 환노위에 같이 계셨잖아요. 예. 그분은 11월 달이 되기도 전에 꽉꽉 차요. 근데 음. 저는 반도 안 차 그러면 이게 위축돼요. 국방회도 11월 달 되기 전에 다 차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필리버스터를 겪으면서 제가 정말 이티하고 지구인이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게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내가 길을 찾지 못했던 거였고 결국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듣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팍팍 심어주신 기회여서 그때 시간으로 얼마 하셨죠? 10시간 18분이었고요. 네. 10시간 18분. 아, 제가 이거지면 의원님 몇 시간 하셨죠? 저는 저거에 반도 못했어요. 아니요. 실제로 근데 제가 5시간 30분 했는데 전체 필리버스터 하신 분들 평균 시간으로 치면 제가 적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김광진 의원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그날 기억해요. 그냥 하여튼 필리버스터 하는 걸로 여론이 돼서 네. 결국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상 결론은 못하는 걸로 내릴 뻔했는데 간 거예요. 근데 김광진 의원은 이미 카톡에다가 필리버스터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막 그 순천에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올라와서 하기로 한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네.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처럼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동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6명, 7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수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말 쓰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왜요? 서울말 쓰는이 웃겨요? 네. 왜? 나 엄청 서울말 쓰는데. 어? 이래서 웃겨요. 그러지 않아요? 서울말 안 돼요. 서울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억양이 그러니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세요. 아이, 먼저 확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가벼운 얘기를 좀 한 다음에 네.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분도 또 말 욕심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오늘 이슈 점검 시간에 모신 초대 손님은 야권의 경제교사. 감사합니다. 아직 하면 안 된다니까. 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성급하셔. 예. 아주 좋은 소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그동안 야권들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좀 못 뜯어본 감이 있고, 또 어찌 보면 그냥 후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신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좋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보들 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이 초대 손님이 딴지일보라고 하는 곳 아시죠? 네. 예, 거기에 시리즈물로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쭉 이렇게 재밌게 써주고 계신데,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재벌개혁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진짜 긴 시간 동안 함께,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은수미 의원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사정비소의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이재용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작부터 전에 셉니다. 네. 그 전에 김광진과 시사정비소가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열렬히 응원하고 사랑하고요. 광고 좀 부탁드리고 정보위에 있으면서 이걸 다룬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 정말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올라갔고요. 저한테 그때 김광진은 기억 못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몇 시간 버텨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5시간을 못 하겠으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있는 자료 그냥 가지고 올라갔고 사실은 자료가 더 이상 없어서 자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광진 의원이 그렇게 버텨주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준비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용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서 처음 했던 쟤도 하는구나. 이런 거지. 쟤도 저 준비 없이도 저렇게 하는데 설마 내가 못하리라. 이런 그 희망의 증거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제가 간혹 강의할 때 전국 강의 갈 때 제가 의원들 이름을 공개적으로 잘 안 올려요. 이름을 입으로. 근데 김광진 의원 얘기는 꼭 해요.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란히 19대 국회 그 비례로 같이 예, 나오셨죠? 예. 친하신가요? 그럼요.
네, 제가 광진 의원을 좋아해요. 젊고 잘생겼잖아요. 그 뒤에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네. 보시면 잘생긴 거 맞나요? 네. 아, 국회에 있는 분들의 평균으로 보세요. 언제나 그 모집단이 중요해. 아주 국회 모욕 발언으로 네. 삐처리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50세가 넘다 보니까 아날로그적 사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김강진 의원은 디지털적 사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윗 날 폭파됐을 때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그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힘겨운 일인데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네. 제가 그 패기, 그 열정, 그 신선함 때문에 계속 지켜보게 되는. 그러니까 미리 불렀어야 되는데. 그래요? 약하네. 아, 이제 이렇게 덕담을 이제 받으셨으니 이제 평을 한번 해주시죠, 김 의원님이. 네, 은수미 의원님은 뭐 그냥 만나자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네. 일주에 한 번씩 뭐 월에 이렇게 우리 만나자. 목민관학교 뭐 이렇게 하듯이 또 그런 뭐 거.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은수미 의원님 하면 제일 먼저 딱 머리 연상되는 게 그 지난해 필리버스터 하실 때 눈물 흘리셨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들어오시는데 너무 해맑게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맑은 분이셨나? 이런 네, 저는 굉장히 반전이 있었어요.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이 동네 어르신들, 동네 어머님, 아버님들은 혹여나 요즘 아시게 됐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3년차 사니까 좀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 들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얼굴 보고 무슨 힘들게 살아.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이네. 그거에 저는 부모님께 감사드리죠. 네, 진짜 동안이시잖아요. 방송 나가는 날이 네.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신 날이에요. 네. 필리버스터 딱 1주년. 그래요? 2월 예. 24일? 예. 그렇구나. 벌써 1년이 됐구나. 벌써 1년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1년 동안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필리버스터의 기적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건 시민이 만들어준 기적이고, 저는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면 4년 내내 실패한 의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진 의원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하는데, 인권과 존엄 이런 얘기를 뭐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러면 막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 종북이지! 월북해! 막 이런 소리만 듣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맨날 북한 인권 얘기한다고 막 그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인지도는 오르지 않고 네. 그리고 후원금도 모금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참 무능력하구나. 나는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 줄 모르나? 그래도 내가 현장에 365일 동안 320회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내가 전문가로서는 괜찮은데 정치인으로서는 좀 낙제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어요. 한노위원 하면은 노조 이런 데서 후원금 금방 차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희한하죠. 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로 다니는 현장입니다. 이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만이 마음을 알아. 백수만 백수가 한다고. 방금 은수미 의원님 멘트는 저희가 절대 사주한 멘트가 아닙니다. 본인이 우러나서 그럼요.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셨어요. 자, 그 원 이슈를 진행하기 전에 네. 요즘 은수면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우선 저는 김광진 의원님이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지역위원장이에요. 속 안 상해요? 돈만 쓰지 그거 뭐 별로 별것도 없어 지역위원장. 응? 그래서 지역 일정 챙기는 게 반은 되고요. 나머지는 저도 시민들도 만나 뵙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강연 엄청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전국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게 혼자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일 때하고 정치인일 때 뭐가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 얘기예요. 기업이 안 불러요. 전문가일 때는 기업이 불러요. 근데 정치인일 때는 기업이 안 불러요. 정권 교체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페이가 좀 다른가요? 기업 강연과? 당연히 그렇죠. 아니 안타깝네요. 시민들이 이제 부르시는 거고 우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부르실 때는 제가 재능 기부를 해요. 네. 그 이외에는 재능 기부를 안 하는데 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한 30%는 되시니까 제 강의에. 나머지 그래도 조금 강의비가 되는 곳은 노조. 근데 노조도 한 20-30%, 나머지가 정말 일반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고 음. 그걸 통해서 저도 이렇게 강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저는 나은 게 전문가였던 과거의 경력 때문에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들을 내용이 있으니까 예, 따질 게.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 정편 나가잖아요. 정편 그런가요? 나가서 날마다 데일리 이야기. 본인의 전문성보다 그냥 정치 평론, 시사 뭐 이렇게. 그런가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올해는 정치 아카데미 형식으로 지역에서 자그맣게 그러니까 항상